먼저 입자 운동.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입자는 어떻게 스스로 끊임없이 계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모든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1학기 때 배운 개념을 살짝 얹어볼게요. 우리 물질의 상태 중에 고체는 결정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정 구조라는 거는 입자들이 일정한 이렇게 입체적으로 일정한 형태로 일정한 구조로 인력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서 입자들의 자리 바꾸기가 쉽다 어렵다? 고체는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는 생기지 못하기 때문에 고체는 어떤 운동을 하느냐? 각자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1학기 때 열과 온도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고체들은 이렇게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기 때문에 열단원에서 전도라는 형태로 열이 전달된다는 걸 배운 거야. 전도는 어떻게 열을 전달한다 그랬다? 입자들이 전부 다 제자리에 멈춰 있고, 그렇지. 열을 받는 입자는 진동이,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해지고, 활발해진 입자는 옆에 입자를 때리기 때문에 그 진동이 전달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입자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위치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리고 단 이게 금속이라면 자유전자라는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금속이 아닌 물질들보다 자유전자로 움직여 다닐 수 있으니까 열 전달 속력이 어떻게 된다? 더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냄비나 후라이팬 바닥 생각해봐봐. 뭐로 돼 있어? 금속이죠. 보통 구리나 알루미늄 합금이 많고, 뭐 스테인리스도 있을 것이고, 뭐 텅스텐, 티타늄 뭐 등등 요즘 뭐 다양하게 있죠. 그렇게 열 전달을 하는데 손잡이는 플라스틱이나 나무가 많지. 왜? 그건 열 전도도가 적으니까. 이렇게 원래는 다 단원을 연결할 게 고리가 남아 있어요. 교수님들이 그거를 잘 생각해서 짜놓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잘 쓰는지는 모르겠다. 두 번째, 액체는 일단 액체의 입자 구조는 느슨한 인력으로 불규칙적이라 그러잖아요. 불규칙적이다라는 말 자체. 그래서 액체는 그 안에서 뭐가 가능하다? 입자들의 위치가 바뀌는 게 가능하죠.
맞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운동이 활발해지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증가하면서 밀도가 내려옵니다. 밀도가 내려온다는 말 자체로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력을 받잖아. 응? 이래서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뭐다? 열단원에서 배운 거죠. 대류. 물론 기체도 가능하지만. 적어도 그런데 액체는 어디? 부피 내에서, 자신의 부피 내에서 어느 정도 입자 운동이 그 부피 내에서는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과정에서 뭐를 배운 거다? 증발을 배운 거야. 원래 증발이란 자, 구별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증발이라는 개념과 끓음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1학기 때 배웠잖아. 그지? 학교에서. 끓음이라고 하면 이해 못하나? 기화. 너희들이 배운. 그거를 우리는 끓음이라고 해가지고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증발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액체 표면에서 일어납니다. 끓음은 어디서 일어난다? 액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야. 봐봐. 요 끝에 있는 입자가 증발한단 말이야. 얘는 그 인근에 있는 입자들과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한 요 정도 이렇게 존재하겠죠. 끓음. 요 안에 있는 입자란 말이야. 그럼 얘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인력들이 빽빽하게 존재할 거 아니야. 이 상태의 입자가 기체가 되긴다라는 말이야.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인력을 완전히 다 끊어야 돼서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분자 독립적으로 날아다닐 만큼 에너지를 얻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끓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입자 운동이 순수하게 없다고 가정할 때 흡수한 열 에너지로 여기 결합을 다 끊고 얘가 도망쳐 나오는 게 끓음이야. 증발은 외부에서부터 뭐를 얻어서 열 에너지를 조금 얻어서 요 끝에 있는 이 입자가 요 결합을 끌고 빠져나오는 게 증발이라고. 그러면 요 그림의 차이에서 알 수 있는 거 어느 쪽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할까요? 끓음이야, 증발이야? 끓음이겠지. 저 결합을 끊는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끓음은 액체 내부에서 언제? 끓는 점에 도달했을 때 일어나고, 증발은 언제?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납니다. 심지어 얼어있는 상태에서도 말라요. 승화가 일어나는 거지, 저절로. 이제 1학년이면 3년, 1년, 한 7년 반쯤 지나면 이제
7년 반쯤 지나면 딱 경험하겠네. 군대 갈 거 아니야. 선생님은 경기도 파주에 있다 왔는데 꽁꽁 얼어붙어 있는 빨래도 마를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뭐 요즘은 물론 네가 군대 갈 때 되면은 그 세탁기와 건조기가 모두 다 있는 시대가 될 거예요. 우리 때는 세탁기는 있긴 했는데 잘 안 빨려서 세탁기 잘 안 쓰고 건조기는 있었는데, 건조기도 없었고 그냥 널어놨는데, 한겨울에 영하 15도, 영하 20도면 어떻게 되겠냐, 널어놓을 빨래가. 그냥 얼어버리겠지, 그대로. 그런데도 그냥 널어놓으면 말라요. 대신에 마르는 속도가 엄청 느리겠지, 며칠 걸리지만 그래도 널어놓으면 말라요. 그러니까 끓는 점 이하에서 이 결합을 깨트릴 수 있을 만큼의 내부에서 입자의 운동과 외부에서 흡수한 에너지를 합쳐서 도망이 가능하면 증발. 입자 운동에 대한 그 에너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흡수한 에너지로 입자 운동이 다 파괴가 되고 얘가 빠져나오는 게 끓음이야. 그래서 얘는 끓는 점이라고 하는 물질마다 정해져 있는 딱 온도에 도달하면 일어나는 거고, 증발은 언제? 그치. 얼마만큼의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지, 그리고 외부에서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어디서 끓는 점보다도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증발이고 이게 끓음이에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증발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응결이라는 현상입니다. 응결은 뭐냐? 공기 중에 떠 있는 수증기가 기체 상태의 입자 운동은 매우 자유롭다 그랬잖아요. 맞지? 기체는 입자 사이에 인력이 없다고 치고, 매우 불규칙적이며 간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이 없다고 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입자 운동을 하다가 물에 처박힐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차가운 물체 표면에서 에너지를 뺏겨서 들러붙어 버릴 수도 있겠지. 잡히는 경우도 있겠지. 이런 식이 되면서 물방울로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현상을 응결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흔히 증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은 실제로 일어나는 증발량이 뭐보다 클 때? 응결이 일어나는 양보다 클 때 우리는 증발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반대가 되면 응결량의 크기가 증발량보다 크면 우리 이 상태를 응결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입자운동과 입자운동의 형태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증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증발을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1학기 때 배운단 말이에요. 증발이 잘 되는 조건. 온도가 어때야 된다? 높아야 된다 그랬지. 왜? 온도가 높으면 가해지는 열 에너지량이 어떻게 된다? 주위에서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 많아지고 입자운동이 더 활발해지니까 증발이 더 잘 되겠지. 바람은 불어야 돼, 안 불어야 돼? 바람 부는 날 빨래가 잘 마를까요? 바람이 안 부는 날 잘 마를까요? 부는 날 잘 말라요.
왜냐면 봐봐. 물에서 증발돼서 올라간 증기가 바람이 안 불면 요 위에 멈춰 있겠죠. 그러면 이 위에 수증기가 많은 상태, 이거를 습도라 그래. 습도가 높아지면 응결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 증발된 수증기가 물 부근에서 치워지잖아. 그러면 응결이 돼도 딴 데 가서 되지 여기서 응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요 위엔 또 빈자리가 생기니까 또 증발되고 또 증발되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온도가 높고 바람이 불고 수증기를 치워야 되니까 습도가 낮아야 되는 거죠. 습도라는 게 공기 중에 얼마나 수증기가 많이 채워져 있느냐인 거야. 이해가 되죠? 온도가 높고 바람 불고 습도 낮고 마지막으로 증발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다? 표면이잖아. 그러면 표면적이 넓어야 돼, 좁아야 돼? 넓어야 되겠죠. 우리 수건 같은 거 젖은 수건 꾹 짰어. 학교 걸레나 행주나. 짠 채로 가만히 놔두는 게 빨리 말라. 짠 거를 이렇게 펴가지고 널어놓는 게 빨리 말라. 펴놓는 게 더 빨리 마르잖아. 왜?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증발은 어디서 일어나니까? 표면에서 일어나니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같이 해줘야 돼. 오케이? 일단 요거 필기부터 좀 합시다. 네, 계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안 나와요. 근데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운동 개념,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작년부터 쓰고 있는 새 교과서에만 입자 운동하고, 그러니까 증발 확산하고 보이샤르리 단원이 떨어져 있고, 재작년 책까지만 해도 보이샤르라고 증발 확산이 붙어 있는 단원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증발 확산, 보이샤르라고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문제가 될 확률은 적다고 봐. 근데 우리는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증발과 확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확산이란 입자가 스스로 불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입자 수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또 뭐 하려고 그랬지?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확률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돼. 양쪽에 넓이가 똑같은 두 개의 공간이 있고, 이 안에 공을 내가 만약에 10개를 넣었다 쳐. 공이 10개가 있어요. 요 공이 여기가 10개고 여기가 빵대일 때, 그 공 중에 여기서 1로 넘어갈 확률과 여기서 1로 넘어갈 확률은, 저 공들은 매우 불규칙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공끼리 충돌은 안 한다고 칩시다. 공의 크기는 없다고 치고. 그러면 10개 대 1개면 넘어갈 확률이 10이고 넘어올 확률은 0일 거 아니야. 만약에 이게 9대 1이 되면 9대 1이 되겠지. 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8대 2가 되면 4대 1이 되겠죠. 6대 4가 되면 3대 2가 되겠지. 5대 5가 되면 1대 1이 되겠죠. 결국 확률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양쪽의 농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균일해질 때까지 입자가 스스로 이동해 나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스개로 장난치자면 이런 이야기인 거야. 사람의 신체 기관 두 부위를 그려 놓은 겁니다. 얘가 코예요. 선생님이 미술을 못 그리니까 이해해 주세요. 얘는 코입니다. 그럼 얘는 어딜까요? 우리는 흔히 둔부라고 합니다. 엉덩이 말하는 엉덩이. 여기서 가스가 푹 분출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그 안 좋은 그 냄새를 가지는 기체 입자들이 여기에는 농도가 엄청나게 높고, 맞지? 여기는 농도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얘는 이제 여기 자기 농도가 높은 데를 중심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죠. 이 입자들이 그 해당 공간 안에 전체적으로 농도가 다 골고루 균일해질 때까지 퍼져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퍼져나갈 때 어떤 규칙성이 있느냐, 사실은. 원래는 심하니까 이건 고등학교 과정까지 가서 배워야 되는데, 공식을 알면 우리가 상상이나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거잖아. 이런 입자 운동과 관련한 개념들 중에 운동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의 총합이 내부 에너지, 즉 온도와 관련되는 그 에너지가 되는 건데,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란 말이죠. 얘가 뭐랑 관련이 있느냐? 절대 온도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켈빈 온도 있죠. 섭씨 온도 더하기. 섭씨 온도 더하기 273 하는 값이 나오는 게 절대 온도거든. 그러니까 결국 온도에 어느 정도 비례한다는 거야.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기체일 때만을 말한 거예요. 액체나 고체는 좀 다른 이야기가 더 붙습니다. 왜? 입자들끼리 뭐 하기 때문에 인력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데 뭐가 된다? 방해가 받아요. 그럼 입자 운동 중에 가장 활발한 게 기체인데, 그 기체의 운동은 온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확산이 잘 된다는 말은 속력이 증가하는 조건이잖아. 확산이 잘 된다. 확산이 일어나는 속력이 커진다가 확산이 잘 된다란 말이죠. 그럼 언제 확산이 더 잘 될까요?를 물어보는 거지, 이제부터. 이 식을 통해서 봤을 때 첫 번째, 온도는 높을 때 낮을 때. 그치? 높을 때. 학교, 어느 학교야? 경남중. 당리중. 둘 다 학교가 꽤나 전통 있는 학교죠. 좋은 말로 표현해서 전통이 있다. 안 좋은 말로 표현하면 학교가 낡았다. 특히 이게 너희들은 솔직하게 야구부빨이 크고 이제 인정해야지. 그러니까 야구부, 축구부지 운동부빨이 크지. 그리고 그 선배들이 성공한 뒤에 학교에다가 돈을 갖다 많이 줘요. 경고는 더 많이 받았고.
경중도 만만치는 않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남중은 여중보다도 또 상황이 좀 더 심각하죠. 여름과 겨울 언제 냄새가 심해? 여름이죠. 땀 냄새도 땀 냄새고 그 화장실 암모니아 냄새도 그렇고, 그지? 왜 심하냐? 온도가 높아서요. 봐봐. 같은 입자가 뻗어나올 건데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속력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 유독 찌릉내가 심하니까 잘 씻고 다녀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냄새가 잘 퍼질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째는 기체 입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빠릅니다.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 학교 교과서에 이 실험이 있을 거예요. 양쪽으로 뚫려 있는 유리관에 한쪽에는 암모니아수, 한쪽에는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거. 이게 그냥 염산이에요. 이 둘을 암모니아수를 적신 솜과 염산을 적신 솜을 양쪽으로 열려있는 유리관에 같이 동시에 딱 집어넣잖아? 이 둘이 만나면 한 이쯤에 흰 연기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이건 연기가 아니라 연기인 척하는 가루가 생깁니다. 염화암모늄이라는. 얘가 만들어졌다는 건 무슨 소리다? 암모니아 수가 이만큼 날아갈 때 염산은 요거밖에 안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 차이는 누가 만들었다? 암모니아 분자의 질량과 염산 분자의 질량 차이입니다. 암모니아는 NH3라는데 얘 질량은 17단이거든요. 염산은 HCl이라는 놈인데 얘는 36단위 정도 돼요, 질량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지. 그래서 속력이 2대1이 되는 거예요, 거의. 정확하게는 제곱근에 비례하니까 3대2가 되겠죠. 요 차이가 질량 차이 때문에 암모니아가 더 멀리 날아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연기 위치를 좀 더 가운데로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1번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염산을 끓여서. 위험하긴 하지만 염산을 좀 더 따뜻하게 데펴서 넣거나, 이건 위험하니까 차라리 암모니아를 차게 식혀서 넣는 게, 식히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다. 그죠? 염산 끓이다가 튀면 큰일 나겠지. 그래서 사실 그 여자들은 모르고 남자들은 본 적 있는 그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니,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남자 전용 소변기에 뭐가 담겨 있죠? 이건 왜 여자들은 볼 수 없는 곳이잖아. 남자들 이 소변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설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를 가득 채워 넣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맥도날드에. 네, 얼음을 가득 채워 놔요. 어떤 효과가 있다? 결국 소변기에서 그 우리가 오줌에 있는 요소 성분이 분해되면서 암모니아가 올라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를 차게 식혀버리니까 확 빠져나오는 양이 줄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가 하나 더 있어요. 암모니아는 물에 대단히 잘 녹습니다. 녹으면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야. 계속 위에 얼음이 천천히 녹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물을 흐르게 해주는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야. 얼음만 잔뜩 부어놔도. 그 작업만 해줘도 되게 청소 열심히 하는 화장실처럼 보이게 돼요. 알바들이 일하기 싫어서 부어놓는 거야. 그리고 얼음 많이 녹았다 싶으면 또
한 바켓을 들고 와서 또 와르르 부어놓으면 되니까 그냥. 상당한 아이디어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공간입니다. 공간. 그 물질이 지나가야 되는 공간. 요거 기체가 쭉 직선으로 안 가고 이렇게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물에다가 잉크 떨어뜨려도 어떻게 돼? 퍼지는데 어디는 좀 빨리 퍼지고 어디는 천천히 퍼지고 이게 아까 꿈틀꿈틀하면서 퍼져나가잖아. 그게 결국 잉크 입자들이 물 입자들과 뭐 하기 때문에 계속 충돌하기 때문에 퍼져나가는 속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충돌이 적을수록 빠르겠죠. 확산이 일어난다는 말은. 그래서 진공, 기, 액, 고순이 되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가 순수한 입자의 운동인 거야. 퍼져나가야 되는 입자가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에 따라서 사실은 고체에서도 확산이 되긴 합니다. 그 속도가 어떨 뿐이다? 엄청나게 느릴 뿐이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기체 입자들이 어떻게 된다?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확산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요거 필기. 압력, 프레셔라 그래서 P라는 기호를 쓰고요. 기본적으로 압력의 공식은 면적당 가해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보통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되고요. 왜냐하면 면적 넓이라는 게 결국 거리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제곱미터당 몇 뉴턴이 걸리느냐고 같은 단위로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그 일기예보나 이런 거 보면은 몇 헥토파스칼 이야기 하잖아. 그게 100이라는 뜻이에요. 헥토라는 말이. 접두어로 헥토가. 그거에 봐봐. 킬로그램, 킬로미터 할 때 킬로는 곱하기 1000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kg은 1000g이고 1km는 1000m예요. 헥토는 곱하기 100을 의미해요. 요게 아마 사회 시간에 땅 넓이 배울 때 1헥타르, 헥토아르가 되거든요. 1아르가 가로 세로 10m. 그럼 1헥타르는 가로 세로 100m, 10m 곱하기 10m가 10개씩. 그래서 헥타르가 100m, 100m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죠? 자, 기본적으로 압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고요. 그러면 압력을 크게 한다는 거는 결국 무게, 힘을 올리거나 아니면 접촉면을 날카롭게 하면 압력이 커지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압력을 크게 하는 게 유리한 경우는 못, 송곳,
칼, 그 다음에 주사. 여기서 말하는 칼은 우리 의료용 메스 이런 것들 특히나 더. 그러면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는 힘을 줄이는 것보다 특히 면적을 크게 해서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가 더 많겠지. 힘은 우리가 조절하거나 조절이 힘들 수 있으니까. 아니죠. 설피. 우리 부산에서는 절대 쓸 일이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강원도나 울릉도에 가면 눈이 워낙에 많이 오잖아. 그러면은 발이 눈에 빠지지 않도록 대나무를 요렇게 엮은 뒤에 여기에 나무 덩굴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가로 세로로 망처럼 이렇게 쪄놓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 발이 요만한 거면. 그러니까 발바닥 면적을 넓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신발 밑에 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신고 눈 위에 이렇게 밟고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덜 빠지는 거지, 눈에. 눈에 덜 빠지고, 그리고 이 넓은 범위를 눌러주기 때문에 옷도 눈에 좀 덜 젖고. 그 다음에 무한궤도. 전차라던가 포크레인 이런 것들을 보면 바퀴가 어때요? 바퀴로 돼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탱크 바퀴 같은 그런 걸로 돼 있어요? 그런 걸 우리 무한궤도라 그러잖아. 왜 그런 바퀴로 돼 있는 게 탱크나 포크레인이나 불도저는 왜 그런 바퀴로 돼 있다? 워낙에 무겁잖아, 차가. 그래서 일반 고무 타이어로 만드는 것보다 그런 무한궤도로 하는 게 바닥을 누르는 힘이 어떻게 된다? 더 많이 분산되겠죠. 그지? 그래서 진흙탕이나 이런 데 덜 빠지는 거야, 그런 차들이. 모래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래서 봐봐. 일반 승용차보다 SUV 바퀴가 좀 더 크죠. 그리고 트럭도 작은 트럭이 있고 큰 트럭인데 트럭이 커지면 커질수록 달려있는 바퀴 개수가 어떻게 돼? 더 많아지지. 왜? 힘을 여러 개의 타이어에 나눠 실어야 타이어 수명도 오래 갈 거고 타이어가 터지지도 않을 것이고 도로도 덜 부서지는 거지. 맞지?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스키나 민썰매. 스노보드 이런 거. 넓으니까 눈에 안 빠지잖아. 그 반대가 스케이트나.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빨리 나가야 되잖아. 스케이트 타본 적 있어요? 스케이트가 미끄러져 나가는 건 뭐냐면 스케이트 날하고 얼음 사이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거기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단 말이야. 그 물층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드 스케이트나 쇼트트랙용 스케이트는 더 잘 미끄러지는 게 중요하니까 더 날카롭게 나를 만들겠지. 그러면 그 바닥을 누르는 압력이 더 커지고 물질의 어느 점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 변하니까 그걸로 해서 얼음을 녹여가지고 미끄러진단 말이야. 피겨 스케이팅이나 아니면 아이스하키용은 날이 훨씬 더 두툼하겠죠. 얘네들은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스피드보다 급격하게 방향을 틀거나 할 때 날이 안 부서지는 게 더 중요하잖아. 그게 좀 더 두꺼운 날을 쓰는 거. 이런 것들, 이 압력에 의한 변화다. 예, 이런 거예요. 선생님하고 선생님 집사람하고 저기 해운대 해수욕장 그 모래사장 파도 치고 있는 거기를 걷는다고 치자. 아니면 여기 다대포 해수욕장도 좋겠죠. 모래사장이 있으니까. 두 명이 똑같은 운동화를 신고 걷는다면 선생님 발자국이 더 깊게 파지겠지. 왜? 내가 더 무거우니까. 근데 한 명은 운동하고 한 명은 구두다, 하이힐이다 이러면 누가 더 많이 파일까요?
하이힐이 많이 파이겠지. 왜? 하이힐 압력이 더 면적이 좁으니까. 땅에 닿는 면적이 좁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되는 압력이 어떻게 된다? 커지겠죠? 그러니까 쑥쑥 들어가는 거죠. 알겠어요? 이런 것들로도 압력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뭐 갯벌용 널배, 널빤지배 이런 거 있지. 그 꼬막 캐고 하시는 분들 그 갯벌 위에 이렇게 판때기 같은 거 놓고 이걸 쑥쑥 밀고 다니시는 그 배 있잖아. 그것도 이게 넓으니까 안 빠지는 거지. 그런 것들 있잖아. 뭐 강에 올라가서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데 그 얼음이 깨질 것 같으면 배 깔고 엎드리라고. 왜? 면적을 넓게 해서 압력을 분산해야 얼음이 그리고 그 상태로 최대한 빨리 기어 나와야 되죠. 자, 문제는 이거죠. 기체의 압력. 기체의 압력은, 그러니까 압력은 어떤 면적을 꾹 누르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압력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기체는 입자 운동이 어떻다? 기체는 입자 운동이 매우 활발하고 빠르잖아요. 그래서 벽에 와서 기체 입자가 벽을 꾹 밀고 이렇게 하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기체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벽과 기체 입자가 충돌하게 되면 충돌 과정에서 뭐를 한다? 힘을 주고받게 됩니다. 자, 그 충돌에 의해 힘이 가해지는데 기체 입자는 운동 방향이 한쪽 방향이에요?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그러니까 매우 활발하고 불규칙하니까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에 어떻게? 골고루 균일하게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1기압이라고 부르는 대기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간다면 지표면을 위에서 대기층이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기층의 무게에 의해서 생기는 게 대기압이에요. 일반적으로 공기는 1000km의 두께가 누르고 있는 거고, 얘를 가지고 물을 만들면 그게 약 10m의 물기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토리첼리 진공 실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길다란 수조에 물을 담아 놓고 여기에 유리관을 이렇게 길게 눕혔잖아. 그러면 유리관 안에 물이 다 찼죠, 지금? 얘를 이렇게 딱 유리관을 세로로 세워 올리면 여기에 물이 꽉 차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바깥에서 이 물 표면을 누르고 있는 공기의 압력은 여기를 세게 누르면 여기 물을 떠받쳐 올리는 힘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이 물 무게가 내려오고 싶은 힘은 이 물 표면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물이 무한정 계속 꽉 차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게 물이면 약 몇 미터까지? 네, 10미터만큼의 기둥을 세울 수 있게 되고, 이 물기둥 약 10미터에 해당하는 걸로 지구 평균 값을 낸 게 1013 헥토파스칼. 이게 이제 10의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는 소리예요. 계산을 해보면 약. 원래 1000헥토파스칼이 딱 10의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이에요. 지구 표면의 평균 값으로 요만큼 그냥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게 물이 아니라 수은 기둥. 요거를 물 대신에 수은으로 바꾸면 얘가 채워지는 높이가 몇 센치? 네. 수은이고 요 위에가 뭐가 된다? 진공이 생기는 거지. 저기를 토리첼리 진공이라 그래요. 이거 연구한 과학자 이름이 토리첼리야. 여기에 해당하는 게 760 밀리미터 수은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봐봐. 결국 바깥에서 공기가 내려누르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수은 기둥은 더 위에까지 올라가겠죠. 누르는 힘이 약하면 수은 기둥도 같이 내려오겠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날 그 지역의 기압이 고기압이다 저기압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동네는 고기압,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동네는 저기압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일단 이것도 필기. 기체의 압력은 기체 입자들이 내부에서 충돌하는 것 때문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압력을 증가시키려면 입자 수가 많을수록 좋겠지. 많으면 부딪히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온도는 네. 기체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부피는 좁을수록이죠. 응? 같은 운동이라도 공간이 좁아지면 충돌하는데 시간이 더 짧게 걸리잖아. 이런 거 생각해봐. 그냥 모든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체 입자도 여러 개 될 필요 없어. 하나만 놓고 생각해보자. 이 기체 입자의 속력이 V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L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 입자가 여기 와서 이쪽 벽에 충돌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 봐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그러면 V분의 2L이잖아. 왕복을 해야 되니까. 맞지? 근데 여기서 결국 시간이 짧다는 말이 충돌수가 증가한다는 소리인 거 같잖아. 맞죠? 그럼 시간을 줄이려면 속력을 느리거나, 맞지? 그 다음에 그치, 거리를 줄인다가 부피를 줄인다는 거지.
속력을 늘린다가 온도를 증가한다는 거고. 그냥 입자수는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약간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봐봐. 우리 축구공에 바람 넣으면 빵빵하게 부풀고 탱탱해지잖아. 이건 어떻게 한 건데? 그거는 입자수를 늘리는 입자수를 늘린 거죠. 그 다음에 여름철하고 겨울철 중에 언제 가만히 놔둔 축구공은 언제가 더 빵빵한 것 같아요? 여름철이 더 빵빵하지. 왜? 온도가 증가해. 탁구공 같은 거 가지고 놀다가 살짝 찌그러졌어. 그럼 어떻게 해?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안에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서 막 벽에 부딪히니까 부풀어 오르지. 혹은 우리 주사기 같은 거 꾹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돼? 더 눌러진 압력이 커지잖아. 왜? 이거는 부피를 줄였기 때문인 거죠. 오케이? 자, 뒤에 이제 보일 법칙, 차례 법칙 설명을 하기 전에 잠시만. 원래 이제 기체라는 특성이 요 세 가지, 압력과 부피와 온도에 의해서 요 세 가지의 값은 서로 연관성이 매우 크단 말이야. 그 중에서 보일 압력과 부피 관계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압력과 부피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보일은. 요게 원래 이제 2학년 2학기에 보면 원소 원자 개념 나오는 거가 있단 말이야. 그 원소 원자 그 개념에서 보일이 어떤 실험을 하냐면, 요렇게 유리관을 J자 모양으로 딱 꺾은 뒤에 시험관은 여기에 뭐를 넣는다? 수은을 넣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을 거다? 공기가 가득 차 있겠지. 이제 옛날에 원자라는 개념이 아직 확실하지 않을 때, 원소라는 개념으로 부를 때, 그 원소라는 녀석은 알갱이인 입자와 빈 공간인 진공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일종의 기운 같은 것이라서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느냐. 이 논란이 옛날 고대 그리스 때부터 중세를 거쳐서 지나온 상태예요, 시기적으로.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 르네상스가 되면서 다시 그리스나 로마 문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라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까지 과학의 주류는 진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어떤 원소라는 건 일종의 에너지나 기운 같은 것이라서 그 에너지나 기운의 밀도가 높아지고 농도가 진해지면 물질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얘네들을 계속 흩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묽어지고 농도가 옅어져서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된다. 의 원소 이야기가 근대 이전의 원소론이었어요. 근대 이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입자가 있고 진공이 있다는 걸 주장한 학자도 있었지만 그리스 당시 때는 안 받아들여졌다고. 역사적으로. 근데 보일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여기 이렇게 기체가 채워졌잖아. 그럼 여기에 계속 수은을 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누르는 압력 때문에 여기 기체가 올라가면서 공기의 밀도가 점점 진해지고 농도가 진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이전의 학자들이 이야기한 농도나 밀도가 진해지면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게 흩어지면 옅어진다라는 주장. 되게 유명한 사람이 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겁니다.
그게 진실이라면 여기에 내가 계속 수은을 채워주면 여기에서 뭔가가 뿅 하고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실험을 계획한 거야. 그런데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여기서 눌러주는 압력 P와 여기에 남아있는 기체의 부피 V 사이에 일정한 조건이 나오더라고요. 언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때 압력 곱하기 부피 일정하더라 라는 규칙성에 도달했다는 거지. 무슨 소리다? 만약에 1기압일 때 60ml였다. 여기가 기압, 여기가 부피 ml라면 1기압일 때 60이었어. 그러면 2기압이 되면 30이 되겠지. 3기압이 되면 20. 4기압이 되면 15. 5기압이 되면 12로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일정하더라. 이 값을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된다? 세로축의 압력, 가로축의 부피, 이건 바뀌어도 돼요.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봐봐. 여기가 P1, 여기가 V1이면 이 넓이나 여기가 P2, 여기가 V2일 때 P2 곱하기 V2 이 넓이는 어떻다? 같다라는 게 우리가 반비례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안에 기체가 들어있는 피스톤은 똑같이 그려지는데 굵기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기에는 피스톤 위에 무게추가 1개, 여기에는 피스톤 위에 무게추가 2개. 얘보다 얘가 누르는 압력이 어떻다? 크다라는 거. 여기서 압력 차이를 설명하고, 이 안에 들어가는 기체 입자 개수는 어떻다? 똑같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기체 입자들이 운동하는 걸 표시해 줘야 될 거잖아. 운동을 화살표의 길이로 표시한다면 화살표 길이가 어떻게? 똑같게 그려지겠지.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그리는 영재원이나 이런 데서 따지게 되면 어떤 그림까지가 나오냐면 벽에 부딪혀서 튕기는 거 개수 있지. 얘가 개수가 여기에 만약에 튕기고 있는 그림이 2개라면 여기에는 튕기고 있는 그림이 몇 개가 될 거다? 4개가 돼야죠. 압력이 지금 1대2잖아. 대기압을 생략하고 압력이 P1 대 P2가 1대2잖아. 그러면 여기 높이 혹은 부피 V1 대 V2는 2대1이 돼 있는 상태죠.
화살표 길이는 입자 운동의 정도니까 온도가 같아서 화살표 길이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는데 부피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압력이 2배, 부피는 반, 충돌 횟수도 압력이니까 몇 배? 2배가 돼야 되는 거지. 더 정확하게 그린다면. 알겠어요? 자, 요런 현상, 압력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보일 법칙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원소의 역사에 나와야 되는 실험인데 여기서 역사 부분을 싹 드러내더라도 보일 법칙 자체,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관계성은 쉬우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예,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과자 못 들고 타게 하잖아. 특히 안 뜯은 과자. 왜? 터집니다. 차를 타고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뭐 케이블카 같은 거 타고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비행기 타고 이륙하고 나면은 귀가 어떻게 돼요? 멍멍해지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몸 안에 귀 안쪽, 고막 안쪽의 압력은 지금 여기 지표면에 있을 때랑 비슷한데 아무리 비행기에 우리가 압력을 맞춰준다 그래도 그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가면 비행기 실내 압력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막 안쪽의 압력이 높고 고막 바깥의 압력이 낮으니까 공기가 고막이 바깥으로 이렇게 팽창돼서 밀려 나오는 상태라. 그래서 먹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행기가 이륙한 뒤에 제일 먼저 순환고도에 도착했습니다 하면 스튜디오스가 뭐 하는지 알아요? 기억할 텐데, 분명히 타봤을 텐데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서. 물이나 주스 중에 어디일까요? 하고 돌아다니죠. 맞지? 그러면서 꼭 물하고 주스만 주고 가는 게 아니라 말랑카우 같은 생캔디 하나씩 던져주고 가잖아. 카라멜이나 캔디 같은 거. 왜? 그런 거를 입에 넣고 오물거리다가 침을 꿀꺽 삼키는 순간 귀가 빵 뚫리죠. 그게 안에 관이 열렸다 닫히기 때문에 그래. 귀 안쪽이 어디랑 연결되냐면 여기 보면 눈에 구멍 2개 있죠. 근데 코 안쪽, 목 안쪽이 다 연결돼 있거든. 그래서 그 관을 침 삼키는 순간 그 관이 열렸다 닫히면서 압력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헬륨 풍선, 공중에 붕붕 날아다니는 풍선 놓치면 어떻게 된다? 무한정 올라가서 우주까지 날아가나? 그 전에 어떻게 된다? 터집니다. 바깥에서 눌리는 압력이 작아지니까. 안에서 미는 압력이 더 큰 거잖아.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물속으로 잠수를 하면 물속의 압력은 바깥의 압력보다 더 셀 거 아니야. 그래서 고무공 같은 거 있죠. 탱탱볼. 이런 거 물속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어떻다? 훨씬 더 말랑말랑해져요. 왜? 물이 눌러주는 압력이 커지니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요새 취미로 잠수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위험한 게 그 공기통 메고 하는 잠수 있잖아. 스쿠버 다이빙. 이분들 물에서 나올 때 최대한 천천히 나오거든요. 병 걸리지 않으려고. 잠수병. 잠수병이라고 아까 1기압이 물 몇 미터라 그랬어? 10미터라 그랬지. 즉 10미터를 잠수하면 압력이 2기압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뒤에 산소통 공기 우리가 메고 들어가잖아. 산소랑 헬륨 섞어 놓은 통인데 얘도 압력을 2배로 높여서 우리 몸에 산소를 넣어줘요. 그러면 30m 들어가면 4배로 높여서 넣어주겠지. 근데 이걸 천천히 나오면서 압력이 천천히 변하게 하면 몸 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몸 안에, 혈관에 산소의 양이 4배로 늘어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야, 물속에서. 근데 이게 천천히 빠져나오면 우리 호흡기로 산소가 알아서 몸 안에 녹아들어갔던 공기도 알아서 같이 빠져나오겠지. 그래서 아무 탈이 안 나는데 급격하게 압력이 낮아지면 여러분들 혈관 안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거품 올라온 거 봤죠? 일부러 챙겨왔지. 왜? 여러분들 피딱지가 왜 생기냐면 혈액이 공기랑 만나면 딱지가 생기는 거야. 더 상처가 나지 말라고. 근데 공기방울이 여러분들 몸 혈관 안에서 생기면 거기 딱지가 혈관이 막히겠네. 그럼 위험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전국에 이제 5개 되나 6개 되나? 그 지정된 병원으로 못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저기 동아대병원, 진해의 수군병원 해가지고 몇 군데 있어요. 그 고압산소실 있는 곳. 동아대병원인가? 고신대병원인가? 부산대병원인가? 셋 중에 부산에 1개인가 2개인가 있는데 고압산소 치료실.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을 다시 자기가 그 문제가 터졌던 압력을 가진 방에 집어넣고 압력을 높여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혈관 안에 생겼던 공기방울이 다시 혈액에 녹아 들어가겠지. 그리고 혹시나 피딱지 생겼을 수도 있잖아, 그 사이에 미세하게. 그럼 그 피딱지를 녹이는 주사를 이제 혈액에 막 넣어주는 거지, 주사약으로. 그러고 나서 어떻게? 압력을 원래 빠져나왔어야 될 만큼 천천히 낮춰주는 거지. 그 치료를 하면 덜 위험한데 그게 안 되면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병이다. 그리고 뭐 우리 신발의 공기주머니, 그다음에 어항이나 이런 데 공기방울 올라오는 거 보면 점점점 커지죠. 이런 게 다 압력과 관련된 것이다. 오케이? 요거 필기. 그림, 요거는 그림 그리세요. 샤를 법칙. 맨 마지막 바닥이다. 그죠? 샤를 법칙은 자, 기체에 가해지고 있는 압력의 크기가 균일하게 유지가 될 때, 기체의 부피가 온도에 비례하게 되는데, 요게 공식이 2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첫 번째는 우리가 섭씨 온도를 가지고 계산하는 공식이 있고, 두 번째는 절대 온도를 쓰는 공식이 있어요. 섭씨 온도를 쓰는 공식은 T도씨일 때 부피는 0도씨 부피의 1도 증가마다 (1도) 증가할 때마다 원래 기체 부피의 273분의 1배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공식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섭씨 온도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조심해야 될 거리가 하나 있어. 요 식을 그래프로 그리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가 예를 들어 온도가 T1, 여기가 온도가 T2라고 치자. 그러면
T1일 때 부피 V1, T2일 때 부피 V2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가 뭐다? V0겠죠. 0도씨일 때 부피. 그러면 우리가 원래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T1일 때 V1이잖아, 온도가. 그러면 얘를 바로 T2를 구하러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뭐를 구하고? V0 값을 구하고, V0 값에서 T2 값, 그러니까 V2 값을 구하러 가야 돼. 두 번 계산해야 돼, 원래는. 응? 이렇게 안 하면 계산식에 오류가 생깁니다. 근데 이 식을 켈빈 온도 체계로 만들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T 켈빈 분의 V 켈빈하고 273 켈빈, 요게 우리 0도씨거든요. 이 같습니다, 그냥. 절대 온도로 만약에 그래프를 바꾸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즉, 0 켈빈, 절대 0도에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것처럼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V1, 여기가 T2고 여기가 V2라면 어떻게 해도 된다? T1분의 V1은 T2분의 V2 해서 바로 구해도 답이 나와진다는 거예요. 답을 구한다는 게 뭘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0도씨 1기압에 기체 A가 273ml야. 30도씨 1기압에 기체 A는 몇 ml가 될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얘는 지금 섭씨온도 체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V0, 30도가 T.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VT인 거야. 해서 요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요. 303ml 나올 겁니다. 계산하면. 봐봐. 얘가 V0잖아. 그러면은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배씩 1도마다 1ml 변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얘가 273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러면 30도 올라갔잖아.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30이니까 304. 그러니까 봐봐. VT는 273에 1 플러스 273분의 30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분모에 273 더하기 30이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303이 남는 거지. 알겠어요? 계산이 복잡하지. 물론 다행인 건 이 이야기는 해줘야 되겠네. 15개정 교육과정과 여러분들이 적용받고 있는 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계산 안 시킵니다, 숫자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용도만 이야기하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부피가 커진다. 온도가 내려가면 운동이 둔해지니까 부피가 줄어든다. 요 정도를 일반적으로 내는 거고, 계산 문제는 한 문제 정도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원래는. 이거는 그럼 아까 그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양쪽의 무게추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겠지. 안에 들어가는 기체의 입자 개수도 같아야 되겠죠. 대신에 뭐가 차이가 있다? 얘는 화살표가 짧고 얘는 화살표가 길게 그려져 있어야 되겠지. 얘가 온도가 높고 얘가 온도가 낮으니까. 알겠어요? 요런 차이. 뭐가 같아야 되고 어떤 점이 달라져서 뭐가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집중해서 이해를 하면 돼요. 계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계산까지는 안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뒤에 여기 압력하고 여기 압력과 부피 관계 오케이. 여기에 보면 일부 계산 문제도 조금 있긴 하거든요. 요거도 마저 풀고 요거 하나 요 정리하는 거를 집에서 과제로 해오세요. 요거 지금 요 프린트는 지금 풀어 남은 10분 동안. 그리고 다음 오픈 거 집에서 풀어와야 됩니다. 알겠죠? 네.